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게 재판부가 비공개로 하면서 법정안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규현 판사가 좀 받아줄까요? 지금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까 고민할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아요. 그간에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들이 개인 또 개별적인 존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인이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의 어떤 행적이 그 대중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평가를 받는 일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또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되면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평인데 무엇보다도 사법부 내에서 지규현 판사의 태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왜 회피도 하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불필요한 오해를 그렇게 자꾸 사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기서 여론화돼서 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전 사람들이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욕먹을 일도 줄어들고 핑계댈 것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앞선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다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거슬러 가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더 이상 욕먹을 그럴 정도의 용기나 배짱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헌법재판소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판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이 절대 onn나가지 않을 것이다. onn나가는데 그대로 예측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구현 부장판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름 나중에 살아야 할 날도 많고 변호사에서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 변호사도 못해요. 개명을 하든지 어디 외국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포토란에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에 언론사들이 다시 촬영 신청서를 냈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조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서 앞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규현의 행위를 비판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규현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납세자다. 그래서 유시민은 납세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집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국민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을 오늘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 지규현 판사의 그 희한한 계산에 따른 이 윤석열 탈옥 사태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망가졌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개탄하고 다들 한숨을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당신들이 잊지 않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 지난번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지규현 부장판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걸 말씀하셨는데 꽤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규현 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대 후배긴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지규현을 잘 안다고 연락을 해와서 이게 지금 지규현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일단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지규현을 보고 있고 판사들이 지규현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지규현과 가까운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제가 왜 저랬지? 이건 우리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지규현. 김종환 변호사. 아니 뭐 김종환 변호사도 있지만 예. 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기 중에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4명이야. 어. 지규현이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김종환 변호사는 연대 출신인데 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 사안을 또 친구가 맡고 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고 너무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랬을까? 그래 놓고 결국은 이제 검찰 핑계를 대는 건데 사실은 그게 판사로서는 굉장히 좀 비겁한 태도죠. 자기가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하고 했어야지 이거는 상급심 핑계대고 검사 핑계대고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그동안에 판사로서 쌓아온 커리어에 비춰보면 법원 내부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면이 있었더라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BTI에 뭡니까? I가 내향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가 외향이고 I가 내성적이죠. 그쵸. 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이해에 해당 판사 중에 드문 확실한 이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연락하기에도 좀 그렇더라.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제 친구들의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뭐냐면 지규현이가 어떤 내란 세력과 합심해가지고 또 모종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이를 맘먹고 풀어주고 저 재판도 망가뜨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워낙 황당한 일을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판사로서 그간에 거쳐왔던 과정이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친구들이 입장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저거는 윤석열이가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판결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를 예. 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저쪽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바뀌고 나니까 또 이쪽 눈치 보고서 중형을 선고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먹을 거를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년 2월 인사 때 뭐 바뀔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도 그렇게 있던데. 바뀔 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건을 수원에서 왜 건건이 배당받았던 그 신준우 판사라고 있잖아요. 이화영 유죄 선고한. 예. 예,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 쌍방울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예. 왜 자꾸 절로만 가느냐 그렇게 하고 기피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빼고 새 판사가 갔거든. 그러니까 지규현의 경우에도 사법부 전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또 빨리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2주 동안 3번 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 근데 지난번 4월 달에 재판은 5월 12일 날인가 또 기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으로 뒷기일을 잡은 걸로 봐서는 본인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그렇죠. 늦췄다가 이제 2월 인사 때 예. 빠지면. 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흔적이나 그러니까 탈옥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규현이 직접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예. 그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고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제보를 공개를 했고 예. 오늘 이제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가 됐고 오늘 밝힌 거 외에도 또 있나 봐요. 만약에 이제 어영부영 부인하고 또 딴소리 하면은 더 공개할 게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해당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또 뭐 특정 룸살롱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술집이 웬만큼 단골이 아니면 그 사람 신원이 누군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간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매번 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함께 간 사람이 그
술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어떤 분을 지금 모시고 왔다.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무조건 걸리는 것 같다. 뭐 술값이 뭐 몇백만 원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뇌물수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판사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작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톤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모두 불출석했어요.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대법관들이 제대로 자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로그를 제대로 했는지 뭐 관련 자료를 다 이렇게 그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성윤 의원을 만나봤더니 네.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모두 복붙이다. 정말 불성실하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 2분은 그 자필로 이렇게 직접 그 소명서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10명은 복붙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일이네요. 이게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있고 오만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권 분립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한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신들 재판 결론을 누구누구가 무슨 말 해가지고 어떻게 내린 건지 얘기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근거 정도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사법부는 입법부를 존중해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했었나요? 지금 이걸 초래한 게 사법부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법원의 이례적인 뭐 판결도 그렇다 치고 그 뒤에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이 보인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 스스로의 해명이 자꾸 엉키면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건데 과거 총선에서 제1당을 이끌던 당대표를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매번 출석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면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총선, 그것도 진두지휘를 하는 당대표를 왜 계속 출석시킨 건가요? 선거운동 기간에. 예.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를 무시해도 괜찮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국민의 대표자 앞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은 그게 사법부를 흔들려는 거나 무슨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뭔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들이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정청래 위원장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본인도 대법관이지만 참석할 수 없다. 다른 대법관들이 써낸 사유서를 보니까 자기도 같은 뜻이고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내가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어도 판사동일체는 처음 들어본다. 뭐 때로 몰려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로부터 그런 행동이 쌓이면은 더 신뢰를 받을까요, 그게? 더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법부가 어떤 조직적인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이상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구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과거 같으면 뭐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 그러고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족벌 언론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여론을 선동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중한 현실인지를 그 조직에서 최고의 지위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본능적으로 조직 보호나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하나도 내지 못하고 그냥 복붙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예, 받았다는 예.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제보를 공개를 했고 예. 오늘 이제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가 됐고 오늘 밝힌 거 외에도 또 있나 봐요. 만약에 이제 어영부영 부인하고 또 딴소리 하면은 더 공개할 게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해당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또 뭐 특정 룸살롱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술집이 웬만큼 단골이 아니면 그 사람 신원이 누군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간 사람 어떻게 알아요? 매번 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함께 간 사람이 그 술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어떤 분을 지금 모시고 왔다.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무조건 걸리는 것 같다. 뭐 술값이 뭐 몇백만 원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뇌물수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판사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사에서는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조 가운데 그 행위를 삭제하는 네. 것으로 이제 개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면소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무죄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박희승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부터 이제 선거법에 그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잡아 넣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국회의원 직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선거법 조항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게 대표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입법부를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남용되고 있었죠. 그게 생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의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은 법원 검찰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형사처벌을 할 일은 아닌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행적이나 행위에 관한 그 자신의 그 배경이나 판단이나 진실을 얘기하고 그거를 열심히 검증하는 게 또 언론기관의 몫이고 그거를 유권자가 봐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해서 결국은 어떤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킨다면 그건 유권자의 뜻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기소돼 있던 사건들이 트럼프가 다 기소되고 나니까 거기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지금 주권자들이 선택한 자신의 대표자를 임명직들이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그게 선출된 지도자가 100% 정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 일로 오히려 나중에 윤석열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국힘이 반발한다고 하는 것도 당장의 정략을 놓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지.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자기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불리한 법이 아닐 텐데 좀 이상합니다. 그 구약성 경우 좋죠. 예. 구약 다 외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자기 장모 얘기, 뭐, 김건희 주식 투자 얘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국힘한테 나쁠 거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당연히 그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당선 모형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대선 자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지금 면해주겠다는데, 민주당이. 그 국힘 곽규택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방탄복을 입었어요. 예.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가관이더만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정청래 위원장이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아직 급이 안 되니까 벗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주제 파악을 좀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이거는 일종의 악마적 본성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칼로 피습됐을 때 뭐 목에 약간 뭐 상처난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피해자나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조롱을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별 일도 아닌데 피해자인 척 한다. 그러면서 뭘 갖다 붙이더라고요. 몇 년 전 무슨 폭탄 테러범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이러지.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득이만면한 표정이더라고 말할 때 보니까 그만큼 이게 수준 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점들에 관한 올바름을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롱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누구보다 피해의식이 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걸 또 모를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명색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검사의 기본적인 어떤 사명 같은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응징하는 거. 이게 검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이자 수사권을 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검사 때 과연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공직 생활을 했을지를 은연중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도 본인은 지금 잘했다고 아주 득이 만면에 있을 거고 또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지역의 유권자나 유지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곽 의원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나 국민들의 정서를 지금 얼마나 침해하고 훼손하는지를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같아요. 당연하죠. 한번 당한 사람한테 그렇죠. 별거냐 그렇게 해버리면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거예요. 그 뭐 장애를 가진 분 앞에 가가지고 왜 그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 홍준표 표심을 넣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권성동은 노여움은 자기에게 풀고 이제 도와달라. 이준석은 그 공항까지 가가지고 배웅을 했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홍사모가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일까를 좀 염두에 두고 보자면 이 홍준표 씨는 정계 은퇴를 한다고 어쨌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던 마음을 어디엔가는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기존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과정,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막 이놈저놈 운운하면서 그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있으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겉으로 단일화를 표방한 김문수 씨를 만들려고 어거지로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온 홍준표 지지자들의 반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20대, 30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소위 청문홍답, 뭐 홍카콜라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이준석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준석으로는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내란에 대한 입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느니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포기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표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는 그 김문수 후보 측의 마음이 지금 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는 또 거기에 이 주요 지지층에 자신의 지지층하고 겹치는 연령대가 있다는 걸 아니까 공항까지 찾아가는 오버를 하고 하는데 여튼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얼마나 이합집산을 하고 자신들의 태도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가 이게 앞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전혀 높이는 일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이 얼마나 눈앞의 이익에만 극도로 민감하고 자신의 원칙이나 입장 같은 것을 얼마나 헌신자처럼 져버리는가
그러면서 예전에 심지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적이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늘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점들을 그냥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문수, 한덕수가 경쟁할 때 그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 한다, 한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권영세는 물러났는데 정작 본인은 안 물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기 오늘 말하는 걸로는 욕바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한테 불만을 다 풀어라. 네.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윤석열의 영향권 안에서 또 친윤 세력이 또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당권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의제 표명 아닌가 싶고, 또 그 과정에서 당권을 어떻게든 다시 가져가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거래가 늘 있어 온 것처럼 지금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명태균 건으로, 건진 건으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쪽 당에서도 지금 권성동 씨가 어디를 가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김문수 물러나라고 단식까지 하고 했던 그 소행, 그 다음에 김문수 씨가 의총장에 처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당의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권성동 씨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보였던 태도가 있잖아요. 단추 풀었더니 앉아가지고 후보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그 바꿔야 된다고 단식농성 이후에 그 뒤에 사과하고 하는 모습도 웃겼지만,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더니 또 김문수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뭐 업적이 탁월하신 분이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가 욕먹겠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무리 국힘 지지자들이 타고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공포가 지배하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출당하지 않겠다.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출당. 이제 그 친윤 비윤 예. 뭐 혹은 뭐 친한 뭐 이런 거에 이제 의견 차이가 윤석열을 두고 드러나는 지점이고, 그렇죠. 그 당은 지금 거기서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과 혹은 이재명 후보와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선에서 서로 다퉈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진해당 안에서 윤석열을 두고 전선을 만들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김문수 씨는 왜 그러느냐, 결국 자기가 후보의 자리에 간 이유가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구구에 기대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또 그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자기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확장력이 생기려면은 어느 정도는 중도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출당 문제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필요가, 뭐 바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양손에 떡을 쥐고 다 먹어보겠다고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선택한 것 같아서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선거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 후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35살 김용태 의원을 네. 지냈잖아요. 근데 이준석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김문수 단일화. 후보가 그 빅텐트,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렇게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김용태 의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는데, 그 지금 뭐죠?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화용인. 천아용인의 예. 용이 김용태잖아요. 아가 허은하고. 예. 근데 허은하고는 거의 원수가 됐고, 용이 지금 남아가지고 천하용인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얼굴마담이라고. 얼굴마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굴마담이 단일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 당의 실권을 가지고 선거를 주도할 수, 예를 들어 김종인 같은 분이 옛날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선대위도 틀어쥐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략도 짜고 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라는 사람을 과연 그런 중량감 있는 걸로 취급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는 말 잘 듣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김용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젊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준석과 뭐 상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옆에 세워가지고 자신의 그 늙음을 좀 가려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그야말로 얼굴마담의 용도로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의 위상이나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보려고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걸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줄 것이냐. 절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뭐랄까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단일화가 될 수도 있으니 투표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혹여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봐 달라. 뭐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단일화했을 때 얼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둘이 받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약 30% 남짓, 이준석이 이제 한 6, 7% 남짓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쳐져서 36, 7이 된다고 해도 당선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쳐졌을 때 중도층이나 그 부동층의 마음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최소한 40을 넘겨야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이준석을 지지했던 표는 한 30% 정도가 이재명한테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50% 정도가 김문수한테 갈 것 같고 나머지들은 투표를 포기할 거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을 지금 각 캠프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그렇게 단일화를 했을 때 뭔가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생색이 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저쪽도 기다려라 하면서 김문수 쪽에서 그냥 우선 단일화만 하자 이렇게 꼬드길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거기에 응할 턱이 없고 본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는 게임 같으면 자기가 그냥 완주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향후를 그렇죠. 향후를 위해서 이제 10%만 넘기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이준석 후보 자기는 1등이 될지 3등이 될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김건희 씨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 받으라 그랬는데 네. 그 대선을 핑계댔어요. 네. 대선과 관련해서 주적성 보도가 우려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저희가 고발을 해서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4월 초에 고발을 했고 5월 달에 그때도 똑같이 선거운동이 4월 말에 5월 초에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논거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탄핵되고 파면돼서 쫓겨난 상황인데도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저거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부인일 뿐이고 그 범죄자의 부인으로서 옥바라지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또 언급했어요. 뭐 조사 안 받고 저기 하지 않았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처럼 조사하지 말고 기소해 달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실질적인 대통령 행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인데 어디로 오라가라 이런 생각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깨어나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을 피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서부지법 그 관련해서 2명이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명은 징역 1년 6개월, 그다음에 다른 1명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성문을 썼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나머지 90여 명은 여전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그렇죠. 계속 그다음에 그렇죠. 영상이 조작됐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중국 얘기도 하고. 이게 뭐 본인들한테 유리할 리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들을 너무 잘못했겠고 변호인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피고인한테 권유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반성문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 죄질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벽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법원을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폭행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개전회정이 있었다고 해도 징역 1년 6개월 1년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했던 테러범에게 가해지는 형으로는 그닥 그렇게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더 센 형벌을 받았어야 된다. 사법부에 도대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더 한심한 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1년 내지 1년 6개월을 받으면 지금 계속 부인하면서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 미몽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한 거를 보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고 본인들은 반성문 쓴 사람들이 징역 1년 6개월 내지 1년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지금이라도 반성문 내면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고 이게 결국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이게 극우 파시스트들의 준동이라는 거라서 이럴 때 법원이 단호한 판결을 통해서 그 싹을 잘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그런 인식이 있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법원의 이런 태도가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피고인들의 미래죠. 저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전과자가 되고 실형 살고 나오면 이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예전에 히틀러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의 투쟁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나치당을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자가 암으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좀 우스갯소리 좀 해야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정청래 위원장하고 네. 얼굴 누가 잘생겼냐 투표하셨어요? 어제 제가 그 주말에 제가 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정청래 의원의 그 도전을 잘 지켜봤는데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까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선배가 후배한테 자기가 못 얻어먹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그걸 자기 방어 논리로 쓰길래 저 정도로 황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화요일 날 그러면 진검승부를 하자. 그래서 어제 박시영 TV에서 진검승부를 한 결과 정청래 의원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을 우군으로 앉혀놓고 진행한 투표에서는 53대 47로 저를 이겼다는데 제가 어제 78대 22로 시원하게 제가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15,000원짜리 밥을 사줄 생각이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관전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막 댓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이 왜 이렇게 싸우냐. 제가 표정이 진지한 거 보니까 많이 삐진 것 같은데 정청래 큰일 났다. 내지는 뭐 후배한테 선배가 그럴 수 있냐. 후배가 선배한테 그렇게 덤벼들어도 되냐. 막 이런 분들 계시던데 제일 기가 막힌 건 그거였어요. 정청래는 개그로 얘기했는데 왜 최강욱은 다큐로 봤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개그라고 하는 게 여러 차원에서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이로운 보수, 그 의로운 진보,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가라앉아서 그 북콘서트장을 이제 갔는데, 인기가 대단했어요,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 2주 연속 3위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특정 서점에서 그러는 거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봤는데 3위던데 제가 보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JTB가 뭐 생중계를 해주시고 또 저기도 영상도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 일인데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동네 와서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일정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오실까 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주를 내가 간다 그러면 200명 모일 것 같아요? 안 오신다니까 막상 그렇게 되면. 많이 올 겁니다. 글쎄요. 내기 할까 그것도? 네, 한번 하시죠. 댓글이 그 현장에 못 갔는데 방송을 통해서 그러게요. 너무 좋다. 네. 그러면서 여기도 와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음에 가지고 이제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 다 보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콘텐츠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는 이제 뭐 해로운 보수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로운 보수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콘텐츠 때문에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이 술술 넘어가고 재밌게 읽히더라 하시던데, 네. 우리 김 국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그래도 좀 마음에 닿았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 주기도 좋겠더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책을 썼다. 그러니까 뭐죠? 죽은 시인의 사회. 네네. 그 다음에 기생충. 그런 영화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진보와 보수 다른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확실히 많아야 쓸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 있고, 이게 새. 여기 왜 새를 그렸는지 그 의미가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새는
그 진보와 그 보수, 그러니까 양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게 너무 이렇게 있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정치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에서 좀 청년들이 많이 읽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규정도 아닐 뿐더러 그걸 통해서 그 프리즘으로 우리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의 주장이 뭡니까? 자기들이 진정한 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받고 있는 지금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후보를 냈잖아요. 지금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시죠. 구주화 변호사. 네.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세요. 진짜 보수래 자기네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또 특별한 사회적 경험이 없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정치적 식견을 갖고자 할 때 그냥 옆에서 누가 떠드는 얘기, 그 다음에 이상한 어떤 그 편향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냥 장난처럼 오가는 얘기 이런 것들로 섣불리 우리의 현실이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고 속단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계엄 내란 세력은 진보와 보수를 언급할 가치가 없는 아예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보수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 예를 들면 이번에도 민주노동당이 이제 후보를 냈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약이나 지향 같은 것이 과연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담론으로 특정한 정치 세력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출발점이 돼야 하지만 그 미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점을 또 충분히 반성을 하고 성찰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수하고 진보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틀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좀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좀 입소문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습니다. 재밌기는. 그러니까 괜히 영화 얘기가 있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영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고, 예. 영화를 보다가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같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영화를 다시 찾아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예, 죽은 예. 시인의 사회 그건. 죄송합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보수인데 네. 난민 어린이가 이제 총리 앞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총리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다가 정작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았다. 그렇죠. 예. 이게 진정한 보수다. 그걸 볼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게 진정한 보수구나.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인간에 대한 존중, 품격, 예의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거기다 갖다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토크 과정에서도 이제 그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가 보여주는 진정한 보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영화도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내나 아이들도 그랜토리노 안 봤다가 이번에 주말에 보고서 정말 좋은 영화다. 진짜 보수라는 게 어떤 건지가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점들 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운 모습, 의로운 진보, 저희 이걸 보시고,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알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써주신 분한테 저희가 매주 몇 권씩 이렇게 경품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게시판에 조만간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로운 모습, 의로운 진보, 많은 구독, 구입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술술 넘어갑니다. 우리 김 국장은 이제 기성세대로서 또 그간의 내 정치적 견해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실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랑하는 따님이랑 한테 좀 선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님이 읽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애들한테도 한번 읽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의사도 이런 거 알아야 돼. 알아야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이 저 난리를 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렇게 흩어지는 모습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